explosion and fire on the Piper platform. Situation is that the platform is completely on fire. Of the 226 men who had been on board Piper Alpha, 166 were dead. One more died later in hospital. 1973년 북해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파이퍼 유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당시 영국 정부는 이 소중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개발은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주도했으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설계는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4개의 모듈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으며 각 구역은 두꺼운 방화벽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설비와 제어실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A 모듈에서는 시추 작업이 이루어졌고 B와 C 모듈은 각각 원유와 가스를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한 석유 생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이퍼 알파는 북해의 다른 플랫폼에서 가스를 받아 이를 처리한 뒤 오크니 제도의 플로타 석유 터미널로 이송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의 가스 보존 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해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78년 영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시추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재활용하고 기존처럼 폐가스를 단순히 태워 없애는 플레어링을 줄일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퍼 알파 플랫폼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었고 이는 가스를 수익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 설치를 위해 기존의 모듈을 재배치해야 했고 그 결과 중요한 제어실이 새로운 장비와 지나치게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성이 우선시되었지만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 파이퍼 알파는 가동 10년 만에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운영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이버들이 플랫폼 근처에서 작업할 때 모든 시스템을 자동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파이퍼 알파의 소방 시스템은 바닷물을 강력하게 펌핑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다이버들이 작업 중일 때 자동 모드가 유지되면 강한 물살에 휩쓸려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동 모드 전환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되면 화재 발생 시 자동 소방 시스템이 즉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플랫폼 환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6일 정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북해로 120마일 떨어진 파이퍼 알파 플랫폼. 그날도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플랫폼의 두 응축수 펌프 중 하나인 펌프 A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펌프 A의 압력 안전 밸브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 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엔지니어는 밸브를 제거한 후 임시로 응축수 파이프를 얇은 금속 디스크로 막아두었습니다. 다만 이 디스크는 나중에 밸브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손으로만 가볍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점검은 그날 완료되지 않았고 엔지니어는 펌프 A가 절대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작업 허가서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서가 제어실 서류함에 놓인 채 관리자의 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오후 7시 다이버들이 작업 중일 때 자동 소방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이는 다이버들이 해저 120피트 깊이의 수중 입구에서 작업 중일 때 대량의 해수와 함께 빨아들이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 9시 45분 응축수 펌프 B가 메탄 얼음으로 막히며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플랫폼의 운영이 즉각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다급했던 작업자들은 펌프 A를 다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둘러 문서를 뒤졌지만 점검 허가서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서류가 제어실에 남겨져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작업자들은 펌프 A를 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치명적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가스가 펌프 안으로 유입되었고 임시로 밀봉된 금속 디스크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채 파열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량의 가스가 플랫폼의 내부로 유출되었고 그 직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제어실 인근 구역을 강타하며 제어실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명이 즉사하고 중요한 비상경보 시스템도 마비되면서 플랫폼 내 상황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화재에 취약한 케이블들이 지나가던 생산구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전기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더 이상 통제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각자 대피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동 소방 시스템은 수동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전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는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고 결국 응축수 펌프 B마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상공 200m까지 불길이 치솟는 연쇄 폭발이 발생하며 플랫폼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상 절차를 따르며 숙소로 향한 작업자들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한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발 이후 화재는 순식간에 플랫폼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숙소로 대피한 약 80명의 생존자들은 갑작스러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명 보트나 헬리데크로 접근할 수 없었고 구조대는 이미 플랫폼 근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재가 진압되며 구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이프 알파는 그 당시 클레이모어와 타탄 플랫폼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계속해서 수송받고 있었습니다. 폭발 후에도 가스와 원유가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이는 화염에 연료를 추가해 불길을 더욱 거세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플랫폼의 관리자들은 자원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육지에 위치한 상부에서 석유 공급 중단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프 알파 플랫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구조대는 위험을 감수하고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하여 물대포로 불길을 잠재우고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시 6분 가스 처리 시설로 가스를 수송하던 파이프라인이 폭발의 여파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30톤의 가스가 유출되었고 세 번째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바다에 빠진 2명의 생존자를 구출해냈지만 그 보트마저 파괴되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구조대는 철수를 결심합니다. 그때 다른 플랫폼에서 근무하던 2명의 관리자들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가스와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장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들의 생존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가스와 석유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급을 멈추더라도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압력에 의해 가스는 여전히 몇 시간 동안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시 20분 그들은 예기치 못한 폭발을 맞닥뜨리게 되며 결국 파이퍼 알파 플랫폼은 북해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의 주요 구조물이 휘어지고 풀어지며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플랫폼 내부에 고립되어 있었고 건물이 가라앉으면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로 떨어지거나
로프를 이용해 탈출한 몇몇 작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지침을 따르며 대피처에서 기다리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작업자 226명 중 구조원 2명을 포함한 1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숙소 모듈이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안에서 고립된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167명의 사망자 중 135명만이 시신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32명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3주가 넘게 꺼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의 공포와 그들의 동료들이 겪었던 비극을 떠올리며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The flames had totally engulfed the area where we were in. The smoke was getting thicker, and the emergency generators, which was emitting the little light that there was, had went out, which left us only manual torches to see where we were going, and that's when the panic set in, you know. The reason there was 166 lads perished in that rig is because they believed in a manual. When you recovered, will you go back to work offshore? No, I don't think so. No, I would never subject to myself for the horrors and the nightmares. I've not had a night's sleep in 18 weeks. Do you think this disaster will improve things? No.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컬렌경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양 안전을 책임지던 회사인 옥시덴탈은 그들의 안전 절차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92년 해양안전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옥시덴탈은 2억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1991년 7월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에버딘의 3명의 석유 노동자를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는 희생자들의 삶을 되새기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